그 책 제목이 한국 경제 긴급 진단이었나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아니. 책은 지금 여기 나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긴급 제목을 모르겠네. 한국 경제까지는 아는데 네. 뒤에 긴급 진단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책 보이시지 않아요? 착한 사람한테만 보인다는. 그래서 우리 한문도 교수님 오랜만에 저희 와이스트리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별 말씀을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네. 걱정 반 우려 반, 그러니까 100%다 걱정과 우려인데요. 부동산 시장 볼 때. 물론 이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더 떨어져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유주택자들도 우리나라 거의 절반 정도 되지 않나요? 절반이 넘죠. 넘죠. 엄밀히 60% 가까이 되죠. 그래서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나, 또 포지셔닝. 보이시죠? 앞으로의 입장이 다 투자 틀리죠. 그렇죠. 네. 입장에 따라서. 일단 무주택자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더 떨어져라. 표현은 더 떨어져라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상화되려면 멀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고 1주택자인 유주택자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이분들은 사실 이중은 이 안에 무리하게 영끌해서 사신 분도 계시지만 예. 대부분이 이제 오랫동안 거주한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안 갖습니다. 세금이 일단 저렴해지니까 보험료도 낮아지고. 네. 그리고 이분들 중에 이제 영끌하셔가지고 이번에 유주택자가 되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좀 힘드시죠. 네, 그분들 입장에선 떨어지는 건 기분이 안 좋은 일이죠. 중요한 건 그분들은 집값보다는 금리에 더 민감하죠, 사실은. 이자 내야 되니까. 이자 대출 상환의 부담에 자유로우면 집값이 떨어지든 내리든 실거주 목적이 더 크다라면 큰 네. 문제는 없죠, 유주택자 중에. 네.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가 있잖아요. 네. 다주택자분들도 두 부류로 갈려야 될 것 같아요. 갭 투자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하신 분들. 이분들 입장에서는 전세 지금 그 5개, 10개 가지신 분들은 전세 한 집에 3천이면 3억이 필요하잖아요. 예. 이런 분들 중에 또 대출, 이번에 전세 대출 보증 정부에서 하는 거에 해당되면 다행인데 해당이 안 된 분들이 지금 많이 머리가 아파요. 역전세. 네, 역전세가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자산력이 있는 월세로 놓으신 분들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럼 전체로 보면은 전체 국민 중에 2,180만 가구 중에 유주택자, 그러니까 1주택자가 한 1,000만 되고 다주택자가 한 300만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10에서 한 20% 분들은 힘든 건 맞습니다. 그러나 80% 분들은 힘들질 않은 거예요. 국가 경제나 청년들의 어떤 미래를 볼 때 주택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조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훨씬 많을 거예요. 실제로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각각 입장에 따라 다 틀린 상황입니다. 틀린 상황인데 시장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일단 고금리가 쉽게 네. 가라앉지 않으니까 좀 2, 3년 정도 텀 보시고 자산 관리 전략을 충분히 세우셔야지 그냥 마냥 올라갈까 내려갈까 이렇게 기다리시면 다 타임을 놓치거든요. 그런 좀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좀 시장을 좀 진단을 한번 해볼까요? 네, 예. 일단 2023년 초에 어느 정도 좀 부동산 시장 바닥을 치고 상반기간 좀 이렇게 반등을 했었잖아요. 많이 반등했죠. 네. 좀이 아니라. 많이라고 해도 되나요? 그럼요. 그러다가 다시 하반기 좀 뒤로 가면서 더 좀 내려가기 시작을 했고, 네, 다시. 지금은 어느 정도 상황인지 좀 표현을 하자면 수치로 먼저 표현해 드릴게요. 네. 100이던 주택 가격이 네. 서울 수도권은 70대로 내려왔고, 네네. 그리고 인천 송도 아시잖아요. 네. 그쪽 부분 이런 데들은 한때 50에서 60까지 내려왔고, 거의 반토막이 났었다고요? 네, 그랬죠. 반토막 난 데 많았죠. 그리고 지방은 한 70에서 80 사이로 내려왔었어요. 네. 순간적으로. 네. 그 2022년 말이었었죠. 이게 언제 대비라고 보면 될까요? 2022년 초, 2021년 말 최고점 대비. 예. 그걸 100이라고 봤을 때 네. 2022년 말에 이 정도까지 다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게 다시 회복을 해서 서울은 70에서 90 최고점 대비까지 네. 다시 회복을 했고, 이 수도권은 한 80까지 회복했습니다. 80 정도, 80에서 85. 그리고 지방은 한 85 정도이죠, 여기도. 네. 특히 입지 물량이 적었던 일부 광역시는 한 90까지 또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2000 고점에 비하면 이제 10에서 15% 정도 다운된 상태가 이제 회복된 상태예요. 그게 네. 이제 9월까지의 상황이고 네. 올해 네. 9월 지나서 이제 대출에 대해서 정부가 스탠스를 이제 좀 바꿨잖아요. 긴축으로 약간 네. 돌리고 나니까 그리고 실제로 뭐 특례보금자리로는 이제 정리가 됐고 50년 주단데도 40년만 움직이는 걸 하니까 대출이 줄잖아요. 그러면서 9월부터 다운돼서 현재까지 상황은 이 수치가 이 90, 서울이 92, 85에서 80까지 내려왔고요. 네. 그리고 수도권은 80에서 75 수준까지 내려왔고요. 네. 많은 데는 70까지. 그리고 지방은 75에서 80 사이. 그러면 최고점 대비 서울은 한 10에서 15%, 지방은 15에서 20% 정도 일단 조정이 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내년에 신생아론이 나오니까 잠시 또 이제 반등하거든요. 그게 이제 신생아를 낳거나 낳을 예정인 사람들에게 네, 이제 임신했거나 네. 태아가 있거나. 일종의 정부가 또 하나의 뭐 보금자리론 같은 걸 만들어 주는 거죠. 네, 네. 예, 정책 대출 상품은 정책 지원이죠. 예, 정책 금융 상품. 네. 그게 나오면 계산이 나옵니다. 뭐냐면 특례보금자리론이 39조 6천억인데 조금 더 소진돼가지고 41조 들어갔고 50년 주담대가 제가 알기로 한 8조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럼 한 50조 가까이 되잖아요. 네. 50조고 신생아로는 26조 6천억이니까 한 반 정도 되죠. 그거 이제 대충 계산하면 이 9개월 힘을 썼으니까 예. 아 그러면 4, 5개월 정도 힘 쓰겠구나. 반등 받쳐주고 시장을. 그러면 그 시기는 이제 1월에 바로 시작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갑자기 연말에 지금 하락폭이 네네. 좀 급냉하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특히 뭐냐면 매수 심리에 나타내는 네. 매수 우위 지수라고 있어요. 네. 이 수치가 좋을 땐 100 넘어가거든요. 다 110, 120, 130 가는데 지금 작년 연말에 좀 안 좋았었잖아요. 네. 그때 서울 매수 유지가 19까지 내려갔어요. 19요? 네, 네, 어마어마하죠 숫자가. 120, 130 가던 게요? 네, 네. 그러니까 10분의 1 토막 난 거죠 거래가. 그 심리 자체. 근데 그게 지금 다시 회복을 해가지고 네. 막 6, 70 올라가던 중에 꺾였잖아요. 꺾이면서 50, 60 찍고 70 가려다가 못 가고 40, 30, 20 찍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20.5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급냉하는 게 좀 빨라요. 저번보다. 작년 말보다. 짧은 두세 달 사이에 한 50%, 60% 넘어가려던 심리가 확 가라앉았어요. 확 가라앉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급감하나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아 지금 이 반등이 네. 정상적인 반등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소비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예전의 모습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3년 상반기의 반등은 네. 시장이 자생적인 반등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정책 금융에 의한 좀 네, 떠받치는 좀 장세였지. 이의적인 조작에 대한 어떤 공개 조작 정책이잖아요. 예. 그 정책에 의해서 힘을 받은 게 그 힘이 딱 소진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려면 대출이 더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 수요가 일단 다 소진돼 버리니까 수요가 고갈된 거죠. 유동성이 힘이 돈의 그렇죠. 힘이 돈으로 말하면 유동성이 이제 약간 마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그 신생아론 여기 한 26조 정도 6천억. 투입 네. 20 26조 6천억. 26조 6천억 네. 투입이 되면 그러면 그게 조금 어떻게 받침이 될까요? 시장? 받치죠. 당연히 받치죠. 그럼 이게 또 시장은 어느 정도로 움직이게 될까요? 24년 전반전 시장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100에서 최악의 경우에 50까지 내려갔다 이게 80까지 회복을 했잖아요. 네. 송도 같은 경우에 네. 80, 90까지도 갔다가 좀 조정하는데 그럼 그 힘이 지금 금액적으로 반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수요층도 이제 젊은 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생아론이 그 뭡니까 특례보금자리론의 절반 정도 된다. 예산이 네. 예산 자체가. 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올 9월부터 주택가 작년에 올해 초에 주택가가 상승할 때도 9월 정도면은 꺾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때. 네, 네. 근데 그 근거는 뭐였냐면 이 보통 주택 가격이 이제 형성된 가격대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5억 정도 대출을 받는 집들도 꽤 있을 거고 뭐 3억 받는 집들도 있을 거고 네. 가격대에 따라 네. 그리고 소득도 이제 조사한 게 있는데 제가 그러고 보니까 만약에 5억짜리 대출 받으면 한 10만 가구 정도의 유효 수요가 나와요. 네. 대출에. 네.
그걸로 계산하니까 그 거래 숫자만큼 실제로 시장에 나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 저는 그걸 뭘 봤냐면 그런 그 대출에 의한 수요 말고 예. 사람들이 우리 영끌 때처럼 네. 더 올라갈 거라고 판단을 따라 붙겠죠. 예. 근데 그 수요가 없는 거예요, 전혀. 정책 자금 말고 그냥 민간 사이트에서 대출 받거나 추가적으로 자기 돈으로 그냥 집을 네. 사는 사람이 영끌 때처럼 없는 거예요. 영끌2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대출로 인해서 영끌을 했을 뿐이지 정책 대출로 그 수요를 계산하니까 이게 말씀드린 대로 신생아론이 그럼 계산을 해보니까 다행인 게 아니라 신생아론도 전세 대출도 들어있어요. 그럼 전세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죠. 전세 가격이 뭐 주택 가격 상방에 좀 받침대가 되니까. 네. 근데 그 액수가 일단 한도가 약해요. 네. 시장을 움직일 한도가 아니에요. 5억 한도예요, 보증금. 그러니까 보증금 5억이라는 얘기는 7억짜리 수준이잖아요. 8억? 집값으로 네, 따지면 매매값이. 네. 그러니까 그 가격이 집값을 떠받치기는 약하거든요. 그 예산이 빠진다고 가정을 하면 결론은 그 전체 금액 중에서 한 60%에서 80%만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작년에 제가 아까 말씀은 예산만 봤을 때는 뭐 한 50% 효과가 있어서 5개월 가겠다고 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현재 주택가격이 회복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특례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죠. 특례 때는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특례를 썼어요. 아하. 그러니까 다가서기가 좀 부담이 덜하죠. 근데 지금 회복을 해버렸어. 그러면 이 가격이 높다고 판단된 분들은 신생아론이라 할지라도 다가서는 게 힘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면 그 효과가 특례보금자리보다는 덜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전체 시장에 예전 효과 50% 효과가 있다라면 한 30%, 40% 수준 여기서 이제 먹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회복된 가격이니까 여기서 이제 시장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특례보금자리론 추이가 첫 달에 네. 거의 25%, 30%가 소진됐어요.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소진됐는데 나머지 소진되는 8개월이 걸렸단 말이에요. 예. 그 그러니까 가격이 집값이 쌀 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고. 그렇죠. 상승하면서는 점점 수요가 주는 거죠. 아.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신생아론이 받쳐주는 효과가 단순 계산으로는 반 정도 효과가 있지만 그거보단 더 효과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연말에 20일 정도 남았잖아요. 15일. 네. 요 사이에 시장이 급격하게 더 다운되면은 1월 달에 살아나기도 되게 힘들 거예요, 시장이. 2월, 3월 돼야 살아나기 시작할 거예요. 오히려 집값이 더 빠져야 살아날 수 네. 있다. 그때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여러분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예. 3월에 인하를 한번 해준다, 0.25 정도. 네. 그러면 심리를 버텨주겠는데 네. 3월에 미국이 그냥 가면 우리 금리는 그냥 가져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힘이 약해지면 생각보다 시장이 상승하는 힘이 제가 예상한 것보다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공통적인 인식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힘 못 쓰네. 역시 비싼 내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다 생각을 하게 되면 시장이 정부가 원하는 연착륙 형태로 갈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리스크만 없다라면. 경착륙까지는 아니고 아니죠. 약간 정책 신장, 자금으로 밑에를 좀 받쳐주니까 받쳐주시니까, 그냥 네. 연착륙 정도로는 맞아요, 가는. 맞아요. 제가 그렇게 보고 있죠. 예. 아하. 근데 잠깐 이제 금리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네, 네. 얼마 전에 그 12월 미국 FOMC 회의 때 네, 점도표가 새로 공개가 됐는데 2024년까지 한 3회 정도는 금리 인하가 네, 가능한 인하가 수준까지 있죠. 찍혔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찍혔죠, 항상 예. 나중에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만 변하니까, 네. 그러면 24년도에는 금리가 그래도 몇 번은 내려갈 거다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이거는 그럼 집값에는 좀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심리적으로 좀 영향을 주지만 예. 실질적으로는 그냥 액션하고 끝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에는. 왜냐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3.5, 5.5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금지금리 갭이 이제 2%지 않습니까? 네네. 뭐 통상적으로 그동안 이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역전된 거 말고는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리의 그 갭이 우리가 거꾸로 2% 높아야지 서로 호환되는 어떤 또 그 금융의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역전이 됐잖아요. 그러면 2% 높아야 되는데 2%가 낮아졌잖아요. 그러면 갭은 4%인 거예요, 사실은. 과거에 객관적인 비했을 때. 볼 때.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에 살아내려면 뭐 해외에서 우리한테 돈이 유동성이 더 들어오든지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서 돈을 많이 벌든지 소득이 늘어나든지 이런 것들이 받쳐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부분에서 우리가 수출이나 이런 것도 안 좋아지는데 미국이 내린다고 지금 역전된 상태에서 같이 따르는 얘기가 버거울 거란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이럴 경우는 있겠죠. 저는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미국이 최대 내년에 저는 1%까지 내릴 수 있다고 봐요. 오. 한 3번이나 4번 해가지고. 네. 아니면 3월 넘기고 중간에 네. 약간의 시장에 좀 뭐가 좀 안 좋은 게 보이면 0.5 그냥 바로 내릴 수도 있겠죠. 뭐 한 예를 방에. 들어서 금융시장 크게 흔들린다거나 미국 경기가 그렇죠. 많이 안 좋아지면 데이터들이 좀 안 나오면 훅 내릴 수도 있어요. 0.5. 네. 근데 거기서 또 계산해 보니까 아 저는 1%까지는 가능하겠구나 내년에 더 내리면 다시 버블 붐이 일어날 소지가 많잖아요. 예. 깔려 있는 게 그럼 1%라고 가정하면 4.5잖아요. 그렇죠. 1% 포인트 내려봐야 4.5죠. 네, 우리는 3.5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대한민국 시장에? 다만 아시겠지만 뭐 국채 금리가 네. 미국이 이제 조금 조정돼서 우리도 국채 금리가 조정되면 네. 뭐 대출 금리와 거의 연동된다고 보지만 시장 상황이 이건 좋을 때잖아요. 네. 우린 PF나 가계부채 문제 여러 개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시장 금리는 여전히 높을 수가 있어요. 리스크 해치 때문에 은행들이 쉽게 대출 금리 낮추기가 어렵잖아요. 만약에 정부가 고정금리를 0.25 내린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그게 쉽게 반영이 되기 쉽지 않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제가 좀 유심히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산업활동 동향지수에서 그 생산설비 소비 투자가 네. 이렇게 트리플 감소된 적이 손에 꼽거든요. 대한민국이. 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5번, 10번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올해만 2번이 터졌단 말이에요. 예. 6월인가 7월에 한번 터지고 저번 달에 한번 터지고 그러면 이건 우리 경제 펀더멘털 자체가 지금 힘이 약하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금리나 0.5 하는 것이 부동산의 시장에 영향을 주기 위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전체 경제의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개념으로 할 수 없이 갈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이 쉽게 금리나 미국 여파로 살아난다. 이 시나리오는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지 전체 지금 펀더멘탈이나 팩트들을 볼 때는 그거 갖고 살아날 거라고 저는 암만 계산을 해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기준금리 인하만으로는 안 된다. 힘이 약하다. 이건 있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네. 소득 분포를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 대출 금리가 3%대로 내려오면 살아나요. 대출 금리가요. 네. 계산해 보니까. 네네네. 그 어떤 개념이냐면 집을 살 사람이 있어야 시장이 움직이잖아요. 예.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리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중에 그 갈아타기라는 얘기 있잖아요. 네네네. 최근에 상승할 때 집이 없는 분이 집을 사신 분도 꽤 있지만 네. 대출 받아서 집이 있는데 집을 처분할 조건으로 해가지고 특례보금자리를 쓴 분들이 꽤 많아요. 네. 집이 있는데 네네네네. 그러면 이미 실수요자들의 어떤 수요가 약하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분들이 회복이 됐으니까 더 약해졌겠죠. 그래서 제가 금리를 한번 계산해 본 거예요. 네. 살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죠. 살 사람이 있어야 시장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번에 영끌 때 그러니까 미리 매수하신 분은 영끌 때 매도하면서 차익을 발생했으니까 수익이 났잖아요. 네. 이분들이 이번 시장에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내려갔었으니까. 그러니까 실수요자는 많이 안 들어왔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네네네. 그 왜 그런가 제가 이제 궁금해서 소득 분포를 다시 한번 봤어요. 예. 그러니까 소득 분포 서울의 근로자나 자영업자나 분포도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면 연봉 7천 이하 분들이 대충 계산하니까 70% 정도 돼요. 서울에. 네. 자영업자도 비슷해요. 네. 근데 그분들이 월 실수령이 세금 빼고 468만 원 나오거든요. 468만 원이요. 평균. 네, 7천 연봉 7천이. 네. 6천 5천이면 한 406만 원 정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실제 실수령이 그 수준이니까 우리는 대출자 갚을 때 월마다 원리금하고 같이 갚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집값에 따라 가지고 뭐 7억짜리, 8억, 9억, 10억, 15억, 15억까지 하고서 3억짜리도 넣어놨어요. 쭉 해보고 여기다가 3%, 4%, 5%, 6%까지 쭉 해봤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최저생계비. 네. 그러니까 법정 최저생계비가 2023년 기준으로 2인 가구가 206만 원이고요. 3인 가구가 268만 원인가 6만 원 정도 돼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468만 원 3인 가구이면 266만 원 빼면 200만 원이 대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가격하고 제가 이자율하고 계산하니까 남은 수요층이 딱 보이잖아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실수요가 지금 약해졌다. 그래서 시장이 말씀 주신 대로 금리 인하가 된다 하더라도 네. 이미 영끌에서 차익을 보셨던 수익자들이나 갈아타기 하거나 뭐 올해 뭐 로또가 맞았거나 돈을 많이 버신 분들 외에는 지금 정상적으로 근로 뭐 임금 많이 안 올랐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있어서 현재 주택 가격은 다가서기 어려운 갭이 있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회복이 안 한 상태라면 신생아론이 힘을 많이 썼을 거예요. 특례처럼. 네. 뭐 상승 회복에 도움이 됐을 텐데 회복한 그 지점이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 90%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요새 한 10% 내렸거든요. 네. 이게 다시 90% 가기에는 좀 버겁다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 힘 못 쓴다. 대출 금리가 3%대까지 내려와야 내려오니까 그나마 수요가 좀 많아지더라고요. 좀 그것도 집값이 어느 정도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만나야. 내려오는 걸 전제한 게 아니죠. 가격을 고정시켜놨죠. 상수로. 아, 현재. 내가 7억짜리를 산다 그럴 때 네. 분포가 7억짜리인데 3%면 수요가 이만큼 늘면 8억짜리들은 5%일 땐 없지만 3% 내려오면 수요가 생기죠. 아, 요거를 이제 총합을 해보니까 네. 현재 가격 수준에서 현재 기점이고요. 현재 가격 수준에서 7억, 8억, 9억대 가면 10억 넘어가면 수요가 거의 없어요. 근데 6억, 5억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죠. 말씀대로 그럼 집값이 6억대로 8억짜리가 6억대로 내려오면 수요가 또 늘어나겠죠. 네, 네, 뭐 이렇게 계산하는데 제가 보니까 현재 기준 회복을 많이 했잖아요. 네. 이 기준에는 살 사람이 별로 좀 예전만큼 없다는 걸 확실히 봤습니다. 저 데이터로. 그리고 또 예전에 네. 저희 출연하셨을 때도 그렇고 평소에도 집가 하락이 조금 장기화된다. 3년 간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잖아요. 전 최소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3년. 네. 그러면 이 약세장의 장기화 전망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거고요. 네, 없습니다. 회복했기 때문에 더 확실해졌죠. 아,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이 이렇게 꼭지에서 내려왔다 올랐는데 이게 고점을 못 들었잖아요. 네, 네, 네. 그럼 다시 또 내리고 있잖아요. 또 고점을 못 들고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게 역파동. 역파동이죠. 역파동으로 한 몇 번 가면서 2, 3년은 그게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 뒤에 시간이 정도 3년 정도 소요가 되면 가격은 좀 더 조정이 된 상태고 잠재 수요자분들 입장에서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금리가 이제 2, 3년 지나면 조금 좀 다운될 거 아니에요. 경제가 안정되면. 네. 그 금리 내려온 거 받쳐주고 본인은 또 소득이 늘고 네. 그때는 이제 수요가 다시 한번 움직이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죠. 금리가 낮아지고 소득이 좀 높아지고 지금 안 높아져도 모을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돈을 네, 조금씩. 네, 네. 그럼 그게 시드머니가 많아지니까 대출 액수가 적어진다는 얘기는 부담이 적어지잖아요. 네. 그런 걸 계산해 보면 3년 뒤에는 일단 수요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격이 내려가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바닥을 찍는 시점이 좀 올 것 같아요. 거의 26년, 27년쯤 가야. 네,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닥을. 그러면은 그때 어떤 신호가 나타나면 근데 물론 그 전에 더 내려오면은 그때가 바닥인 거죠. 아, 네. 가격이 가격대. 만약에 너무 많이 내려오면 또 네, 이제 그때가 바닥은 먼저 만들어질 뭐 수 1, 있고. 2년 만에 올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현재 바닥은 안 왔다고 보고 여기 뚫고 다시 올라가는 건 저는 계산이 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신호가 나타나면 그건 또 이제 우리 한문도 교수님한테 또 여쭤보는 걸로. 네. 그 아까 역전세난 네. 잠깐 이제 운을 띄워 주셨어요. 이게 역전세난 이야기가 2023년도에 확 나왔다가 네. 한동안 조금 더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전세자금 그 보증금 내주기 위한 대출에는 대출, 네. DSR 규제도 완화해주겠다. 네, 맞죠. 그 DTI로 이제 조금 대체가 하고 되는 있죠. 그런 대책들이 좀 어떻게 약발을 발휘한 건지 앞으로는 이 역전세난을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일단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 분명히 있었고 심리적으로 많은 효과를 줬죠. 심리적으로. 예, 일단 일반 임차인 입장에서 이미 역전세는 벌어졌고 금리가 높으니까 그건 당연한 결과인데 네. 정부가 전세 대출을 해준다.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심리가 어떻게 돼요? 받을 수 있네? 아, 그러면 그냥 더 살까? 나갈까 해서 더 살까가 일단 마인드가 바뀌잖아요. 돌려줄 수 있구나. 네네네. 법이 났었는데 막 보증금 전세 사기 나고 떼이진 않겠구나. 그러니까 네. 역전세로 나갈 분들의 수요를 일단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가야지만 생활이 아까 말한 최저생계비에 어떤 부담이 되는
전세 대출 이자가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그래도 나가야 되는 거죠. 음. 딴 데로 다운사이징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전세값 막 오를 때 원룸에 살던 뭐 사람이나 빌라에 조그맣게 사시던 분들 월세로 사시는 분들 있어요. 네. 그분들 이자 원룸이나 뭐 투룸, 쓰리룸 빌라들이 네. 다 월세가 뭐 80, 90 기본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갑자기 금리가 딱 내려오니까 이거 아파트가도 똑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아파트로 다 갈아탔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빌라는 지금 비어 있잖아요. 공실이 많잖아요. 더 안 좋다 하죠. 더 안 좋죠. 예. 근데 역전세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도에서 말씀드린 심리 효과를 주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력이 있는 대출이 풀로 안 쓰셔가지고 DSR을 완화해서 적용되는 분들은 대출을 받아서 네. 보증금을 일부 내준 데들이 많아요.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전세 역전세가 아니라 전세 대란이라는 기사가 요즘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 기사의 팩트는 사실 어떤 기사 형태로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디 지역이 어느 아파트가 얼마 올랐다. 주로 이런 기사예요. 네. 그리고 한국 부동산원의 전세 가격 뭐 0.0 몇 오르는 이 데이터예요. 두 개예요. 예. 딱 두 개예요. 근데 이게 표본이 오픈이 안 됐고 부동산 자료는 네. 그죠? 그리고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는지 명료하게 아직 오픈된 건 별로 없고 딱 그 두 개로 우리가 전세 대란 역전세는 없어지고 전세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이상한 분위기가 좀 있는데 네. 팩트는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른 데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림 이제 보조자를 보시면 아시는 것 같이 임차권 등기가 2022년 1월 달에 서울도 한 200건, 경기도도 한 200건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그 건수가 서울이 더 집값이 비싸잖아요. 전세값도 비싸고. 예. 서울은 2023년 올해 네. 7월, 8월에 2,000건이 됩니다. 10배가 늘어나요. 근데 정부가 7월에 그 말씀 주신 전세대출 그 보증금 예, 예. 대출 제도를 좀 넣어주니까 예. 잠시 이제 심리도 안정되고 역으로 신축 같은 데는 좀 올려받는 이런 형태가 벌어지니까 그 지금 말씀드린 2,000건까지 갔던 게 네. 1,600건으로 줄었어요. 많이 줄진 않았네요, 그래도. 네, 예. 중요한 건 그거죠. 많이 줄지 않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한 2달 사이에 정리가 좀 됐잖아요. 예. 그리고 11월에 임차권 등기가 다시 또 올라가요. 개수가. 그러니까 그 수준이 이제 1,600, 1,700선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적되잖아요. 1년을 계산해 보시면 어떻게 돼요? 서울에 2만 채 집이 경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 임차권 등기라는 거는 이제 그 네네. 세입자가 그렇죠.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못 받을 것 받을 때, 같으니까 네. 법원에게 저 집에 대한 일종의 담보권을 설정해 내 주세요. 돈 찾아주세요. 내 돈 찾아주세요. 저거 집주인이 함부로 못 팔게 묶어주세요. 네, 라고 하는 묻고 거죠. 경매 붙여주세요. 이 얘기죠. 그래서 그 임차권 등기 경매까지. 명령이라고 하죠. 네. 예. 그러니까 경매까지 간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주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빨리 내주기- 팔아라든지 예, 뭐 이렇게 예. 내준지 해야 되니까 매물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도. 그리고 가격도 이제 내려가는 효과가 지금 나오기 시작한 거고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초, 강남, 4구 일대는 네네네. 아마 경매 물건이 이제 계속 많이 나올 겁니다. 실제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저번 달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몇십 개씩, 한 10개, 20개씩 나옵니다. 근데 이게 누적되는 형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강남 것도 낙찰이 안 되고 유찰이 되는 게 한 3, 40%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실 때, 이거죠.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데이터의 표본이 어떤 건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신축이고 예. 대단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결혼 안 했던 젊은 분들이 작년 가을, 올해 봄, 올해 가을에 많이 결혼해요. 예. 대부분이. 네. 근데 그 수요가 있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또 제대로 된 집 아니면 그냥 차라리 결혼 안 하고 말지 이런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수요들이 몰린 게 신축 대단지거든요. 네. 그쪽 데들은 전세 가격이 강세를 보여요. 예.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올라간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022년 고점대가 만약에 전세 가격이 6억이었다. 네. 6억인데 이게 한 4억까지 내려왔어요. 네네네. 어떤 데는 3억까지 내려왔고 반토막 났고 전세 가격이. 예. 이게 지금 그러니까 6억인데 4억까지 왔다 그럴게요. 얘가 지금 4억 5천 5억 된 거예요. 그걸 보고 반등해봐야. 전세 가격이 올랐다고 얘기하는 건데 아하. 그러면 여기에 2022년에 자기가 전세 가격을 못 버텨서 나가야 되는 분은 이분은 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1억 5천. 이건 역전선이 일어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같이 움직이는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떨어져서 역전세 난과 나고 있고 반등한 전세 대란. 이게 그러면 같이- 대자를 빼야 되는데 전세 난. 네, 공존하는 거예요. 입지에 따라 달라진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기사가 이제 한쪽으로 보시니까 전세값이 오른다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요 저도 팩트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되게 헷갈렸거든요. 저도 이제 네. 교수님 질문지 만들 때도 네. 이 어떤 기사는 전세, 역전세 전세. 난, 네, 전세. 어떤 애 전세 대란. 그래서 네, 맞아요. 이게 지역별로 다른 건가 해서 막 다 다르죠. 단지마다 다른 거죠. 지역 지역이나 내에서도 단지 그렇죠. 상황에 따라 신축 구축 다 다르죠. 집주인 상황에 구축은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와. 노원구 같은 데는 아시겠지만 영끌이 많았잖아요. 그럼 거기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빨리 전세를 낮추든 뭐든 메꾸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좀 더 내려오겠죠? 근데 거긴 또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주로 이제 오르는 데가 좀 많이 나오고 이제 그런 거를 같이 보셔야지. 그 피크가 내년 봄이에요. 내년 봄, 24년 봄이요. 네, 봄에 이제 만기가 많으세요. 2022년도가 꼭지점이었거든요.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 봄, 그때 계약 금액이 전세 가격 최고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년 봄 상반기까지 갈 것 같아요. 그 여파가. 이거는 그러면은 조금 시장을 많이 흔들 수 있는 네, 이슈일까요? 흔들 수 있는 분명 영향주죠. 보이지 않게. 그쵸, 아마 이제 제 예측은 이것 때문에 예, 예. 아까 말씀드린 신생아론의 힘이 또 약해지는 부분도 또 있어요. 금리 인하 효과도 심리적으로는 주잖아요. 네네네. 주면은 보통 여건이 똑같다면 조금 매수 심리가 살아나거나 전세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도처에 보이지 않는 팩트들이 있기 때문에 힘이 약한 거예요. 약하니까 상승의 힘이 우리 봄 여름에 겪었던 막 회복하는 거 있잖아요. 다시 그런 기운은 잘 못 느끼실 거고 약한 모습의 반등, 약반등 나올 것 같아요. 그냥. 그럼 그게 역으로 뒤에 가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제 힘을 완전히 못 쓰는구나 하고 한번 조정 제대로 올 타임이 오겠죠. 그게 이제 가을에 부동산 PF랑 겹치면 심리적으로 또 안 좋아지잖아요. 근데 이런 시간이 한번 지나야 좀 바닥 짚고 다시 올라가는 장이 나오겠죠. 그러면 24년 초에 어떤 역전세나 물건들 경매로 나오면서 조금 이제 상존하는 시장이 되는 예. 거죠. 신생아론에 밀어붙이는 상승의 힘과 그래서 실제 시장에서의 약세 요인들이 부딪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뉴스들은 또 막 혼재가 되고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어. 네, 혼재가 되죠. 맞습니다. 예. 그럴 것 같아요. 와, 좀 어렵겠네요. 이거 시장을 해석하는 것도 24년 내내. 아니, 좋아지는 것 그냥 같은데 보이죠? 아닌 것 같은데 좋아지는 것 아, 같은데 그렇죠. 충격인 것 같은데. 일반 분들은 많이 혼동스러울 네, 수도 그쵸, 있어요. 그쵸. 보도가 다 다르니까. 그럴 때는 한문도 교수님을 찾는 걸로. 그럴 때는 Y스트릿을 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 근데 이게 예.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껄무새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네. 지나 보면은 야, 저 둔촌 주공 말이야. 미분양 난다고 아이고. 위기라고 할 때 그때 분양을 받았어야지. 네. 라는 이제 껄무새가 있고 23년 초에 그렇게 시장이 경착륙한다고 했을 때 집을 샀으면 나중에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도 이제 쏟아내주고 하면서 시장이 받쳐줬잖아. 그러니까 뭔가 최악일 때 들어가자. 그러면 야, 한문도 교수님이 24년 초에 강남 쪽에서도 경매 물건 많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네. 그럼 다시 한번 그때 시장이 경착륙이 되면 시장이 막 흔들리면 또 정부가 뒷받침해 주지 않겠어? 위기 때 한번 내가 과감하게 들어가 그렇죠. 볼까? 라는 이제 과거의 껄무새가 미래를 대비한다면 네. 혹시 뭐라고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예전과 다르다. 뭐 영어라면 This time is different. 발음이 죄송한데. 그 되게 유명한 그때 경언이죠.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장이 왔다. 이번엔 다를 것이다. 그게 다르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정부에서 네네네. 경제 위기가 터져가지고 경제 전반적으로 문제가 터지지 않는 한 네. 물론 부동산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말씀하신 그 폭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면 아마 더 부양책을 쓰기는 버겁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예산에 좀 문제가 있어요. 예산에. 제가 볼 땐 국가 예산에 재정에. 재정에. 국가 재정이 지금 다 갚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하늘에서 마통 100조 썼잖아요. 113조 썼죠. 세수는 50조 펑크 났죠. 그죠? 그쵸. 네. 그러면 신생아론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26조, 30조라고 그냥 편하게 부를게요. 네. 30조에서 26조라고 그래야 되네. 26조 6천억에서
8조 정도 되는 돈만 국가 재정에 들어가요. 그렇죠. 네. 그게 다 그 나라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뭐 공공기관 자금이라든지 네. 그 이자 차익 보전 방식이라 여러 가지 이제 동원을 이번에는 하죠. 그 여러 제도 중에 이자 차익 보전을 쓰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이자 돈을 계산하니까 한 몇 년 사이에 한 몇 조 나가요. 나라 세금이. 그러니까 세금으로는 이자만 내주고 네, 돈은 은행이 공공기관에 대출해주고. 은행 거 가져와다 쓰고. 예. 네네. 그러면 지금 나가는 데는 많고 들어오는 수입이 적으면 추경을 쓰니 많이 싸우는데 이번 정부 스탠스는 뭐예요? 추경 안 하겠다잖아요. 그렇죠. 재정 건전성 추경을 안 요소입니다. 하면 돈을 덜 써야 되잖아요. 예. 그럼 부양책은 뭐예요? 대출할 수 있는 돈을 푸는 것밖에 없잖아요. 네네. 안 맞잖아요. 그렇죠? 정부 그리고 스탠스를 안 만다. 최근에 BIS 사무총장이 왔다 갔잖아요. 와가지고 한 말 있잖아요. 집값 낮춰라. 구조개혁 해라. 그러면은 시스템 리스크는 충분히 버틸 수 있고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이 묘해요. 아다르고 어다른데. 그죠? 물론 그 BIS는 이제 국제 결제은행이고 네, 죄송합니다. 국제결제인데. 은행들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 사람은 네. 이제 직업적으로 은행의 건전성이 우선이야라고 보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네. 집값을 뭐 너무 거품이다. 위험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겠죠. 네. 직업적으로. 직업총인데 안 해도 되는데 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이 얘기를 드리면 아시겠는데. 네네네. 그 GST라고 있잖아요. 글로벌 스트레스 테스트. 스트레스 테스트. 네, 이거를 지금 선진국 영국도 이거 받고 있고 그래가지고 수상 날라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 연결 짓는데 BIS가 전 세계가 모여가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바젤이 그 산하 있잖아요. 네네네. 바젤에 모여서 그 사인한 게 뭐예요? 야 이러다 다 같이 망한다. 룰을 지키자. 안 지키는 애들은 아웃. 뭐 이런 거잖아요. 다 사인하고 왔잖아요. MB도 사인하고 왔고 그렇게 같이 지내고 있는데 4월 달에요. GST를 선진국들은 받고 있고 네. 우리나라는 안 받고 있었어요. 왜? 왜 안 받았을까요? 우리는 우리 주식시장도 왜 편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투명성 부족이나 뭐 MSCI 그런 조그마한 그런 것도 선진지수라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퍼펙트한 선진국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그러면 GST를 하려면은 우리말로 뭐라 그럴까요? 뭐라고 뭐 스트레스 표현할까요? 테스트라고도 하는. 이게 네. 깐다 그럴까요? 뭐랄까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대표님? 내 그냥- 속내를 다 드러내 그죠. 보아야 약점을 다 보여줘야 다 되는 보여줘야 뭐 얘기를 듣잖아요. 저 취약점 다 꺼내주고 네, 부실 네. 자산 이만큼 있어 그래서 보여주고. 내용을 다 이렇게 오픈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4월 달에 GST 그 회의가 있었는데 하는 총재하고 금융위원장하고 갔단 말이에요. 날라갔단 말이에요. 네. 날라가가지고 거기서 사인을 하고요. 예. 우리도 GST 받겠다. 그동안 안 받았더라고요. 음. 사인하고 3년 동안 모니터링 하기로 하고 사인하고 했는데 이번에 찾아왔잖아요. 저는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그러면 그 4월 달에 사인하고 우리나라의 내용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다 자료를 줬을 거고. 그죠? 그럼 거기서 1% 금리가 올라갈 때, 뭐 내려올 때, 국채 금리가 있을 때, 이 변동성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서 그 보고서를 가지고 왔겠죠. 그냥 팩스로 보내도 되는데, 온 이유는 못 가요. 조금 액션을 하러 온 거죠.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니까 왔다고 전생하는 거예요. 와서 던진 워딩이 말씀하신 대로 직업적인 수준인데 왜 와서 했을까? 그냥 거기서 하면 되죠. 그죠? 굳이 날라와서 그러면 방송이나 언론한테는 그렇게 간단하게 워딩을 했지만 안에서는 신랄하게 BIS의 입장을 얘기를 했겠죠.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거기랑 스탠스랑 맞는 게 뭘까요? 자료는 먼저 받았어. 네. 그 왔어. 그 사이에 여러분 F4 우리 수장들이 그죠? 예. 그 기획재정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넷이서 네.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10월 말부터요. 갑자기 동시에 스피커가 통일됩니다. 가계부채 문제 있다. PF 부실 처리해야 된다. 구조개혁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가 다 같이 나와요. 추경호 장관까지. 예. 그 왜 갑자기 또 나왔을까요? 뭐 보고서를 받지 않았을까요? 그냥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BIS 사무총장이 와서 간담회를 열고 하고 이런 일련의 거를 제가 이어보니 그러면 우리가 뭐 IMF나 OECD에서 경고를 받은 내용에 추가적인 테스트를 다 해봤을 거고 네. 그러면 정부의 스탠스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했을 거예요. 솔직히 우리나라 아시지만 국민 대차 대처표도 만든 지 뭐 30년, 50년도 안 되잖아요. 네.
금융에는 약간 처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계산해 보면 하는 총재나 금융위나 금감원장 입장에서 BIS에서 딱 던지는 라인이나 어떤 가이드나 조언에 대해서 무시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계산해 보니까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금리 인하해도 우리나라는 크게 금리 인하할 여력이 없을 거라고 제가 판단하는 게 그런 거죠. 도리어 이거 있겠죠. 구조개혁을 전제로 해서 금리 인하하는 건 아, 용인했을 것 같아요. 구조 개혁. 네, 하면서 금리 인하를 하면 가게가 건전하게 살아나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집안이 있는데 좀 얘기가 좀 세서 아, 죄송한데 너무 좋습니다. 한 집안이 이렇게 있는데 5식구예요. 아버지, 엄마, 자식 셋이에요.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래서 집을 살려고 집 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들 하나나 아들이라서 죄송한데 아들 하나가 사고를 크게 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 팔아서 해결해야죠.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그 아들이 예를 들어서 PF 부실 현장이거나 또 아니면 뭐 영끌한 그런 가정을 할게요. 네. 여기다 올인하고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같이 물귀신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일단 정리하면 나머지 넷이 살아서 가족을 유지가 되죠. 국가도 그런 개념을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개혁의 어떤 저는 그냥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네. 그 사고 치던 아들이 군대를 가면 정리가 되잖아요. 사고를 안 치니까 네. 자생력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국가도 지금 사고를 치는 부분 뻔하잖아요. PF 부실부터 해서 이런 거 몇 개 있잖아요. 예. 그게 정리가 되는 과정을 넘었으면 그 다음은 좋아지겠죠. 장이. 시장도 좋아지고 그 중에 이제 부동산 조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어떻게 남의 나라한테 함부로 해요. 집값을 낮춰라는 얘기를. 이 집값이 인구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고 경제가 증가하고 유동성이 안전하게 움직이는 건전한 유동성 금융 장세에서 올라갔다면 그런 얘기는 안 했겠죠. 그렇죠. 그때라면 뭐 이게 견딜 수 있는 오버페이스가 됐다고 판단하니까 이게 터지면 잘못하면 뭐 뱅크런이 뭐 괜히 나나요? 순간적으로 심리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냥 심리 확 쏠리면서. 네, 서로 믿고 신뢰하면서 하는 게 신용인데 금융시장인데 지금 그런 부분을 테스트해가지고 온 결과가 그거니까 저는 그 워딩을 저는 깊게 받아들였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손쉽게 여러분들 뭐 금리 인하를 0.5 한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그건 계산식 아무 말도 안 나요. 그럼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이 돼요. 소비도 줄고 이런 게 데이터가 다 뜨니까 남들이 아니라 저보다 높으시거나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쓴 보고서를 제가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러면 결은 다 비슷해요. 그럼 그걸 무시할 수는 없죠.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나라 가장 아픈 부분 네, 가계부채. 아픈 부분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OECD 중에서 유일하게 GDP 대비 100%가 넘고 그걸 참 어떻게 관리는 한다고 해도 그게 1, 2년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뭐 10년, 20년 플랜으로 해도 될까 말까 한 거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터지지는 말아야겠다. 그렇죠. 그건 이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터지는 순간 뭐 아니, 우리 터지게 안 다 할 수 뭐 있는 능력도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솔직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니 구조개혁을 잘 해가면 되잖아요. 미리 선제적으로. 선제적으로. 네, 놔뒀다가 어영부영하다 보면 터지는 거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려면 또 뭐 이제 영끌이라든지 네. 갭 투자라든지 그런 걸 또 이제 조금 더 어렵게 해야 하는 거고 정책적으로 보면. 근데 그게 네, 또 맞아요. 시장은 또 뒷받침이 안 되는 거고 그게 그러면 필수적이죠. 예. 좀 무거워집니다. 근데 더 무거운 얘기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아 그렇습니까? 아니 왜냐면 부동산 PF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네. 이게 지금 2024년 네. 뭔가 뭐 시한폭탄이로 표현을 하면 좀 이거 너무 좀 시한폭탄이요? 아니, 그렇게 문제가 표현해도 될 됩니까? 거다 그냥.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참 옛날에 그 기사 쓸 때 항상 이렇게 쓰면 이제 막 조회수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시한폭탄을 쓰면요? 예 양심에 찔려가지고 이제는 시한 그러지도 핵자 못해요. 쓰면 난리 나겠네요. 시한 핵폭탄이 아니 근데 뭐 그러면 조회수가 엄청나겠네요. 한마디로 부동산 PF는 네. 어느 정도라고 묘사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대신 좀 부탁드려볼게요 이거. 중환자가 만약에 10명이 있는데요. 예. 그 중에서 어느 중환자들은 자기의 의지도 있고 예, 예, 기본적으로 좀만 도와주면 살아날 수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이 있고 어느 중환자는 수준이 네, 도와줘도 안 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럼 우리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그럼 자연의 순리에 맡겨야 되는데 예. 그걸 억지로 연명하고 막 이러면 힘들잖아요. 예. 본인도 의식도 없는 상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문제처럼 부동산 PF 현장은 워딩을 제가 정리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복현 금감원장. 금감원장이 네. 뜬금없이 갑자기 PF에 대해서 네. 뭐 일장 보고 비슷하게 정부의 스탠스를 며칠 전에 했잖아요. 뭐 현장이 몇 개가 어떻고 몇 개가 부실이 네, 늘어났고 어딘 좋아졌고 쭉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몇십조가 들어가는데 애초부터 투명성이 있어야 해가지고 현재 뭐 어느 현장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보인 적이 없어요. 근데 요번에 좀 보인 거예요. 이거 좀 선제적인 건가요? 일단 스탠스를 정했다는 얘기죠. 스탠스를 제가 정했다. 볼 때. 네네네. 어떤 스탠스냐.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한계 기업은 책임을 져야 된다. 아하. 그러니까 한계 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이자 못 내는 거잖아요. 쉽게 그렇죠. 말하면. 예. 그런 PF 현장으로 좀 대치를 시켜볼게요. 네. 최근에 뭐 어느 수준이냐고 여쭤봤으니까 네. 청담동 리피드가 10월 15일이었죠. 네. EOD 그 기한이익 상실 전에 새마을금고에서 우리 원금 찾겠다. 네. 1순위니까. 네. 왜 우리 코가 석자다 이 얘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죠? 이제 대출금 갚아라. 우리 돈 빼갈란다 이거죠. 예. 그게 왜 빼갈려니? 그러니까 아, 이자도 못 나는데 우리가 지금 어려운데 이자도 못 받고 그걸 왜 들고 있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순위인 금융사들은 뭐 그냥 빨리 빼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새마을 1순위였으니까. 예. 우리는 그걸 회수하겠다 하니까 제가 볼 땐 뒤에서 힘을 써준 것 같아요. 어디에서 써줘서 이게 연결이 됐지. 그래서 조건이 어떻게 타결됐어요? 이자 밀린 거 일부 상환하고 예. 상환하고 이자. 상환 안 했으면 그냥 새마을금고는 정부고 뭐고 말 안 듣고 갈판이었어요. 제가 볼 때. 네네네. 근데 입장이라는 게 새마을금고가 정부가 또 안 도와주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재면 말을 안 들을 수도 없고. 금융사들이 그렇죠. 네네. 그러나 결론은 민간이잖아요. 예. 그럼 이 양반들이 왜 청담동 그 좋은 자리 리피드를 자꾸 회수하려고 애를 썼을까요? 몇 번이나. 제 코가 석자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일단 연명을 했다고 가정할게요. 예.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100원의 땅을 샀어요. 네. 그 건축비가 100원이에요. 네. 이렇게 잡은 거죠. 그리고서 그럼 200원, 200억이라고 그럴게요. 100억, 100억인데 네. 수익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사업비에 대해서. 네네네. 그럼 30% 잡으면 60억 정도 돼요. 예. 풀로 할 때. 네. 그러면 260억의 분양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건축비가 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60억을 남다고 가정을 했는데 이게 벌써 30억은 빠지네. 그죠? 건축비 올라간 거 계산하면 100억이 건축비라고 하면 30% 올랐으니까. 네. 그럼 빠지면 근데 이자로 또 10%짜리면 10억 빠졌네. 중요한 건 이렇게 분양을 했을 때 그러면 수익이 10% 줄잖아요. 30% 잡았던 게 10% 15%의 갭을 가지고 있는데 캡레이트 이 가지고 있는데 예. 근데 이걸 가지고 있는데 분양을 했었단 말이에요. 봄에 네. 했는데 제가 알기로 897가구 분양했는데 7개 계약됐어요. 이건 완패잖아요. 그럼 이거를 그러면 분양가를 그러면 얼마까지 낮출 거예요? 낮출 길도 난망하잖아요. 그리고 그건 또 손해가 되니까. 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넘겨본 거예요. 일단 제가 보기엔 관점에서 왜 일단 이 값에 사람들이 수요가 없다 그러면 네. 분양가를 낮춰야 되는데 네. 그거를 부담할 주체는 정해져 있잖아요. 땅값을 낮추든지 네. 아니면 건축비가 낮아지든지 시행사가 수익을 까든지 포기하든지. 네. 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넘어간 거잖아요. 예. 그럼 결과는 어떻게 돼요? 시장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로또가 맞고 이러면 살 수 있겠지만 경제가 이 정도로 유지가 된다라 그러면 이거는 다시 분양해도 또 안 되겠죠? 일단 그냥 시간만 버는 것일 뿐. 네. 그 그러면 사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를 또 내야 이자는 계속 되잖아요. 내야죠. 결론은 뭐예요? 금융비용만 커지고. 네. 그러면 지연할 뿐이다. 그러면 사업성은 또 떨어지고. 네. 수익성은 또 다운되고. 그러면 이거는 답은 좀 정해진 길을 가고 있을 수도 있다. 다만 이런 건 있겠죠. 이 건물의 용적률이 600%인데 정부에서 1000%로 올려줘. 그러면 살아날 기미는 있겠죠. 건축비는
그쵸, 대비 알짜 분양가가 더 높으니까. 네네네. 뭐 이런 극단적인 거 아니면은 살아가기 힘든 현장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반 현장은 어떻게 했어요? 일반 지방이나 수도권에 조금 토지를 비싼 값에 산 데들은 다 비슷한 현상일 거 아니에요. 네. 여긴 그나마 브랜드와 입주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연명했다고 치지만 다른 데는 연명 못 하잖아요. 그 얘기에 맞춰서 이복형 금융위원장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금감원장이. 네. 그럼 연결이 딱 되잖아요. 이제 좀 능력 안 된 데는 정리수순으로 정리하세요. 가겠다라고 선포한 거랑 똑같죠. 제가 볼 때.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정부의 지원을 못 받은 현장들은 네. 빠르면 말씀대로 일단 만기가 보통 연말에서 내년 봄이잖아요. 다들. 네. 그때 이자 상한 그 대출 금융기관에서 우리 연장 못해요. 회수할게요 하면 회수할게요. 해야지 정상인데 안 하면 경매죠. 그럼 부도죠. PF 부시 터지는 거잖아요. 네. 그걸 과연 내년 3월, 4월에 할 거냐. 총선이 있는데. 그렇죠. 4월 총선. 그럼 그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 때문에 약간 뒤로 미룰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을을 본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을의 근거는 또 이거예요. 네. 2009년도에도 똑같이 프로세싱이 진행됐어요. 네. MB 때도 2008년 글로벌 터지고 2009년에 2월 4일 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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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번에 1월 3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도 2월 4일 던지고 딱 2년 뒤인 2011년 2월에 삼화저축은행이 이제 영업정지를 먹으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11개가 터졌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딱 2년 걸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나와요. 신용경색이나 현장들이 부실화되고 경제가 이렇게 엉키기 시작하면 예. 이 PF 조달 금리가 보통 10%대로 넘어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현장의 수익률이 20에서 최고래야 30인데 그러니까 25% 잡으면 2년 이자 내면 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걸리다가 못 버티면 정리되잖아요. 안 팔리면. 네. 근데 그게 2년 뒤에 다 터졌잖아요. 네네. 그럼 그거를 우리가 우습게 볼 게 아니라 지금도 프로세싱이 똑같이 가고 있고 그러면 계산하니까 내년 가을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사이에 우량 현장은 살아나겠죠. 우량 현장은 살아나고. 그렇죠, 우량 현장이요. 그렇게 보셔서 PF에 대한 제 답변은 상당히 심각한데 다행인 것은 대비책이 있다. 대비책이요? 네. 증권사 몇 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네. 대한민국 역사상 뭐 증권사 은행들 많이 무너졌잖아요. 네. 대한민국에 문제가 있나요? 아. 전혀 대한민국 국가가 뭐 큰일이 나올 이건 없다고 봐요. 저는. 사실 또 뭐 증권사 감내할 수 은행이랑 있다. 다르니까요. 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고 또 이미 예전보다 스킬이 많이 좋아져서 모니터링이 다 돼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터질 거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정부에서도. 그렇죠? 네.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아니면 이게 터졌을 때 뭐 NPL이라고 있잖아요. 부실채권. 네. 이쪽 부분들을 활용하는 어떤 로드맵을 짤 수도 있고 그런 스킬은 있다고 봐요. 정부도. 아하. 그런 거를 볼 때 터져도 예전 같은 그 IMF처럼 잘 모를 때 막 도미노로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 거는 없을 거라고 봐요. 예. 그렇죠. 뭐 증권사들도 그렇고 대손 충당금이라고 해서 네네. 손실에 대비한 금액을 또 미리 이제 손실로 잡아놓고 잠재 손실로 잡아놓고 부실 여신이 될 만한 거는 그렇게 먼저 부실로 취급을 해놓았다가 다시 네. 살아나면 그게 자산으로 다시 이제 편입하고 예, 네, 편입을 맞습니다. 하고 이동할 수도 있겠고 그거는 우리가 10여 년 전에 한번 또 겪어봤으니까 네, 스킬이 생겼죠. 기본적인 이제 사이즈를 놓고 보면 예. 2009년하고 지금 2023년하고는 사이즈 다르죠. 자체가 다를 것 아닙니까? 물론 경제 규모도 사이즈가 커지긴 다른데 했습니다만. 다행인 거는 그때는 예를 들어 사이즈가 한 제가 알기로 70조인가 이 정도 되는데 70조.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네. 사이즈가 큰 데 비해서 그전에는 무작위로 PF가 남발됐던. 네, 남발됐지만 지금 요번에는 틀려요. 아, 무작위로 남발된데 메이저하고 음. 저축은행 몇십 개 중에 제가 알기로 한 8군데가 9군데 빼고는 네. 다 부동산 PF 쪽에 리스크 헤지를 다 했었어요. 음. 볼륨을 따지면 이쪽이 훨씬 크잖아요. 다만 이제 이금융기관 중에 이제 많이 나왔던 새마라고 네. 뭐 제가 알기로는 신협, 네. 뭐 신협은 뉴스에 잘 안 나와서 리스크 헤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데들이 좀 문제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단위조합별이잖아요. 또.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무너지지는 않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리스크가 나와도 심리적으로 시장에 하방 압력을 주지만 금융기관에까지 전이가 되거나
물론 이건 있어요. 뱅크로는 누구나 망하잖아요. 네네네. 버틸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정부가 그 정도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어떤 툴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이번에도 잘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새마을금고도 정부가 네. 그때 뭐 전액 보증해준다고 막 그러니까 뭐 이랬잖아요. 확 쳐주니까 그러니까 대책이 있다는 얘기죠. 다 준비해 놓고 금융위원장이 그 얘기 한 거, 금감원장이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아 이렇게 한계 기업은 책임져라 이 얘기를 시나리오 대비해서 뱅크런만 없으면 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의 심리만 안정되게 지금 가격이 높고 그래서 부실 현장이 있는데 그럼 조정이 되겠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아주 안정된 상태로 가고 싶은 게 정부의 이제 바람일 것 같아요. 연착륙이 아주 기본적인. 그러니까 질서 있는 정리. 네, 저는 질서 있는 구조개혁의 정리. 어떤 그런 패턴인 거죠. 예. 근데 그게 뭐 총선 전까지는 뭐 절대 안 터뜨릴 거고. 뭐 제가 봐도 그게 상식적인 이거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가을쯤 가면은 그때부터는 좀 위험해질 것이다. 위험하다는 단어는 이제 네. 저거 하니까 네. 가을에 되면 이제 좀 나타날 것이다로 바꾸겠습니다. 나타날 것이다. 네, 네. 뭐 하여튼간 이게 뭐 똑같은 우리가 얘기인데. 이제 막 위기가 오라고 망하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다만 대비하자라고 당연하죠. 대비하자라고 예, 당연하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오해하실까봐 그래서 질서 있는 퇴출, 질서 있는 정리가 되면 더더욱 좋은 것이다. 이것도 이제 강조를 해드리고요. 그 특정 건설사가 요즘에 네. 워크아웃 설, 물론 이제 설입니다. 설, 뭐 이거 썰. 그러니까 썰. 심리가 무서운 게 그거지 않습니까? 뱅크런도 우리 그냥 우르르 몰려가면 멀쩡한 것도 넘어지게 되는데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돕니다. 네. 근데 또 이맘때쯤 되면 이제 막 건설사 살생부 막 이런 게 또 돕니다. 네. 그 어떤 진위, 아니면 강도 교수님이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건설사 위기론에 대해서.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봐요. 다는 아니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한두 개가 그런데 이게 넓게 봐도 3개, 메이저급에서. 나머지는 뭐 중견급은 뭐 충분히 뭐 시장에서 감내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메이저급들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일단 뉴스를 보면 올해 들어서 도산한 건설사가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소형 건설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경건사에. 13개 정도 도산이 됐다고 뉴스에서 그건 뭐 봤거든요. 큰 의미 없다고 보는데 저는요. 그쵸, 뭐 이렇게 뭐라 우리가 그 얘기 드릴까요? 네네네. 그 건설사 종합건설업 하면 막 되게 돈 많은 것 같잖아요. 아시죠? 자본금이 얼마인지. 종합건설업자. 되게 작지 않나요? 네, 작죠. 네네. 그 5억밖에 안 해요. 그 동네에도 그런 거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근데 심하면은 그냥 사무실 하나만 놓고 예. 종건 필수 기술인들만 두고 페이퍼로 하는 회사도 많고. 네네네네. 그리고 그 페이퍼로 하는 회사가 망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타격 없어요. 네네네. 이번에 나왔던 그 경남의 좀 중견 업체 예. 도급순위 한 180인가 70건 네. 그런 정도는 좀 볼륨이 있죠. 뭐 몇백억 뭐 이렇게 천억 이렇게. 음. 근데 그 천억 갖고 나라가 흔들리진 않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건 뭐냐면 메이저가 중요한 거죠. 메이저. 그 작은 것들은 시장에서 충분히 저는 흡수가 될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땅이 있고 네. 여기다 돈을 쏜 사람이 시행자가 있고 대출기관이 대출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 원금을 다 손실받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네. 대출금의 일부는 다 회수가 되잖아요. 네. 그 개념에서 보면 손실액은 20-30% 손일 거고 말씀하신 대손 충당금이 충분한 데는 버틸 거고 없는 금융기관만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몇 군데 안 되고 말씀하신 이제 메이저급의 건설사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딱 들으면 알만한 건설사. 무조건 아는 회사죠. 그냥. 예. 그 회사들 한두 개는 제가 봐도 조금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 정부도 아마 모니터링 할 거고 네. 한간에 올 여름인가요? 예. 봄 여름쯤에 그 얘기 돌았었잖아요. 그 회사에 관계된 사람이 우리가 망하면 대한민국 건설사 다 망합니다. 그리고 과장되게 얘기하면 어깨 힘주고 정부에 가서 얘기하더라 이거 합니까? 네네네네네. 대마불사처럼. 네. 그게 괜히 들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회사 그 얘기를 왜 할까요? 일단 자신감을 보여줘야죠. 망하더라. 내일 망하더라도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왜냐면 돈 찾으러 네. 막 채권자도 몰려오니까. 그렇죠. 예. 박살나니까. 근데 그 회사 상태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오히려 네. 역설적으로. 예, 그 얘기 할 필요 잘 되는데 뭐하러 그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가 망하면 딴 데 다 망해 이 소리 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일하기 바쁜데 그 얘기하겠어요. 그게 뭐냐면 뭔가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여러분이 나이스 신용평가나 한국 신용평가 또 뭐 네. 이런 리서치 보고서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막 약간의 어떤 경중의 차이는 있고 농도의 차이는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은 똑같아요. 어느 메이저에 대한 신용평가 어떤 점수나 이런 것 결이 같아요. 그래서 조건부로 if죠, if. 어떨 경우 네네네. 리스크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조건부를 보고서 마무리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아 여기 건설사는 리스크가 제거가 안 되면 터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시나리오가 성립이 하죠. 그 회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메이저가 한두 개가 있다는 거. 그거는 이제 정부도 아마 잘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쉽게 자빠지진 않잖아요. 메이저가. 네. 어떻게든 살리잖아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현장과 가치가 예. 시장에서 시간이 해결해주고 유동성이 나아지고 소득이 나아졌을 때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이란 문제가 안 되겠죠. 아닐 경우에는 조금 타격이 있겠죠. 제가 볼 때. 시간과 가격, 그러니까 사업성을 보고 이게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게 메이저 한두 개는 포함이 돼 있다. 네, 그럼 뭐 다 아시지 않나요? 아, 그러니까 이거 근데 되게 조심스러워하죠. 저희는 뭐 네, 그냥 표현을 언급을 안 대놓고 할 하는 수는 걸로 없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를 들으면 현장 상황이 좀 이해가 될 텐데요. 제가 다니면서 지식산업센터 있잖아요. 네, 지식산업센터. 이게 우리 20년, 21년 때 호황기 때 네. 대체 상품으로 막 폭발적이었단 말이에요. 아, 거기 투자하는 사람들도 네. 많고. 계속 투자 늘어나다가 그게 현장들이 지금 시작해가지고 마무리 단계예요. 마무리 단계인데 투자하신 분들이 시장에 완전히 죽고 지식산업센터에 그 용도 변경이 안 되게 되니까 주거용으로 약간 전환해서 활용을 했거든요. 아, 안 되게 되다 보니까 그냥 포기하고 자빠지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포기하고 자빠진다라는 건 계약금이 들어가 있는데 중도금 대출도 안 중도금. 받고 자빠지는 거죠. 아, 계약금 내고 날리고. 나 계약금 포기할래. 날리고. 그럼 그 현장은 어떻게 돼요? 미분양이랑 돌아가죠. 똑같은 거예요. 안 돌아가죠.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실물로는 네네네. 지식산업센터가 토목공사하고 골조공사하고 외장공사하고 여기에 뭐 2년 반이 걸렸어요. 예, 예, 예. 그럼 이제 완공이잖아요. 거의 다. 예. 완공을 안 하고 1년째 유리창을 붙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돈 없어서. 돈이 안 들어오니까. 돈이 안 도니까. 예. 이렇게 유지해야 이자에 버티고 가다가 시장이 혹시 살아날까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리창을 천천히 붙이는 거죠. 한 장. 그렇죠. 예. 그게 제가 그거 보면서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저거 지금 딱 하는 순간 분양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럼 뭐 할인해드리겠습니다. 요 대놓고 또 하면 또 기존 계약자랑 문제 터지니까 또 뒤로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막 도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산업센터가 다 위치가 좋잖아요. 웬만하면 네. 도심지고 네. 그런 데들이 그 정도라는 얘기는 부동산 주거용은 투자용도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 이거의 심각성이 다 사라질 수는 없겠구나. 정리는 돼야겠구나 하는 거는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식산업센터가 그 정도면 아 그렇죠. 다른 PF 사업장은 오죽하겠네요. 뭐 하이엔드 있잖아요. 하이엔드 오피스텔. 네네네. 그 2020년대에 뭐 히트쳤잖아요. 목 좋은 곳. 목은 좋은 데다가 최고의 시설. 아, 내장재 의료하고 막. 아 그건 기본이고 뭐 네. 커뮤니티도 어마어마 좋죠. 뭐 밥도 그 주고 대신에 막뭐 하는. 예. 15평이 뭐 8억 10억 이렇게 오피스텔인데 너무 비싸죠. 예. 근데 다 팔렸어요. 여의도에도 예, 그런. 네, 여의도도 히트 쳤고 남산도 히트 치고 좋은 자리 다 쳤죠. 쳤는데 아, 이 얘기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이거는 약간의 여지를 둬야 될 것 네. 같아요. 요새 하도 소송 이런 게 많아서. 어. 근데 분명히 완판됐는데 예. 1년 반이 지난 지금 그 물건을 사달라고 연락이 와요. 그러게 여전히 저기 전단지 주던데요? 네, 그것이 이상하잖아요. 완판이 됐는데 왜 그걸 또 그러네. 팔죠? 그런과 동시에 어. 뭐 역삼동 뱅뱅상거리 뭐 이런 좋은 자리에 작년 재작년에 부지를 막 매입한 하이엔드 하려고 지은 데들이 많아요. 근데 고전에 완공된 거냐 다 마무리가 잘 됐어요. 그나마 뒤늦게 따라간 고점에 잡은 현장들이 강남에도 지금 뻗은 게 한 제가 본 것마다 한 6개, 7개 있어요. 근데 그 현장들이 지금 진도가 안 나거든요. 그러네. 그런 것들이랑 다 연결돼 있죠. 그 저는 당연히 2년 전에 완판된 줄 알았거든요.
그때도 뭐 예, 분양한다고 저 이렇게 이런 봤는데, 거 나눠주잖아요. 근데 길 가는데 저한테는 안 줘요. 어, 내가 살 돈이 유명하시니까. 없어 보이나? 아니 좀 없어 유명하시니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안 주던데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완판이 돼서 저 입주하는 시기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막 달력을 주고 맞아요, 막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뭐지? 나는 분명히 2년 전에 분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있군요. 완전 성공한 건데 그죠? 그게 좀 꽤 있어요 지금. 야 이거 되게 역설적이네요. 네,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벌어진 일 같아요. 아무튼 이제 부동산 PF도 잘 좀 넘어가야 할 텐데. 네, 뭐 대한민국 국민 뭐 유전자가 좋으니까 또 잘 넘어갈 겁니다. 그 좀 마지막으로 요거 네, 또 이것도 아픈 부분인데요. 예, 예. 아파트 부실 시공 논란, 이른바 순살 아파트. 네, 이번에 그 책을 통해서 또 이제 네네네네.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조금 뉴스에서 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순살 아파트 논란, 이거 부실 시공 한번 다 까본 겁니까? 이제는 괜찮아서 그런 거예요? 일단 보강공사를 하면 마무리될 수 있는 게 꽤 있고요. 예. 그리고 이 부실 시공이 이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저희가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네. 코로나가 2020년인데 그 전까지는 현장에 네. 이것도 이제 말씀 나눈 김에 나누면 시청자들한테 도움이 될 텐데 네. 현장에 산업 현장 건설 현장에 그러니까 60대 10 팀장이라고도 하고도 10장이라고 부르는데요. 네네네. 그 현장에 현장 소장님 밑에 있는 분야별의 대빵을 10장님 이렇게 불러요. 어감이 너무. 우린 팀장님으로 할게요. 네, 어감이 아무튼. 안 좋아서 팀장님인데 네. 그 팀장님들이 보통 10명, 20명씩 이렇게 핸들링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분야에. 근데 그분들의 연령대가 네. 60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 60대가 많았어요. 네. 그리고 50대가 사람이 적고 예. 그리고 3, 40대를 누가 메꿨냐면 외국인들이 메꿨어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네네네네. 근데 이 3, 40대 친구들이 이제 코로나 전에 막 움직이던 친구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40대로 넘어가고 숙련공이 될 때쯤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아. 이거는 이 분야의 아주 최고의 전문가랑 제가 2시간 얘기해서 들은 정보인데요. 이게 문제가 순살 아파트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제가 말씀드린 팀장급의 50대, 60대가 있으면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조정이 되잖아요. 네네네네. 그거 더 봐야 돼. 비 오니까 하지 마. 음. 이게 예전엔 자동으로 됐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 숙련공이 아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60대, 70대들이 이제 또 은퇴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동안 20, 30년 동안 하시던 분들이 네. 점점 3D 업종을 사람들이 기피하다 보니까 20년 전에 20, 30대가 들어왔어야 지금 좀 중견에 네. 관리할 수 있는 요원들이 되는데 그분들 숫자가 급격히 줄은 거예요. 그걸 외국인들이 좀 차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위에 5, 60대가 이제 위에 우리나라 분들이 계시고 네.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네. 이때 이 팀장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싹 빠져나갔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코로나 때 다 본국으로 왔잖아요. 본국으로 돌아갔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안 들어와요. 그래요. 안 들어오고 새로 외국인들이 이 현장을 메꾸니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밑에 있고 배우면서 하고. 경험이 없던 사람들이 팀장이 돼 있으니까 현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돌아가지. 이게 1번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 가장 큰 문제다. 네, 이게 보이지 않고 뉴스에 안 나온다고. Y스트리트에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건데, 제가 들어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수님은 데이터를 다 두고 있더라고. 실제로 우리나라 건설 전체에 대해서 뭘 하여 용역 있다고 다 관리를 해주더라고. 이게 뉴스에 안 나온다. 저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에서 건설업체 이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보험금을 더 주든 뭐든 어떤 수를 쓰든 간에 이 중간 관리자급을 안 키우면 이 현상은 뭔 제도를 해도 털 수밖에 없죠. 암만 설계도가 좋으면 뭐 하겠어요. 그죠? 감독이 좋으면. 진짜 그 현장을 알아야만 풀 수 네, 있는 문제네요. 현장을 모르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실제로 똑같은 단지인데 그런 거 있었을 거예요. LH 건데요. 네네네. LH인데 4개 다 한 단지에 A동, B동, C동, D동이 이렇게 6개가 있잖아요. 동이. 그럼 4개 동은 하자인데 2개 동은 멀쩡한 거예요. 잘 지은 거예요. 왜? 여기는 팀장이 한국 사람이었던 거예요. 100%. 아. 이런 내부의 문제도 있더라라는 거 한번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두 번째는 또 뭐냐. LH가 이번에 혁신안을 내놨는데 네. LH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부동산 업계의 삼성물산이 돼버렸잖아요.
보이지 않는 예. 정부의 인가를 받는 삼성물산이라고 별명이거든요. 그게. 네. 예. 그러니까 그 얘기 뻔하잖아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자꾸 변하고 약간 잘못되는 부분으로 가는 게 많은 거예요. 그 이제 현장의 이야기죠. 그거는 현장의 이야기. 네, 그래가지고 그 요번에 그 LG 순살 아파트도 네. 뭐 LG는 몇 번이나 설계도를 GS. 보고 GS죠, GS. 우리 교수님 옛날 분이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GS 네. 죄송합니다. GS 건설이 사실 그거 저는 사실 반은 덤택 있었다고 보거든요. LH한테 분명히 그 검단 거 말씀하시는 네네네. 거죠? 네. 순살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두 번인가 세 번 회의를 하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했으면 LH가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네네. 그냥 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공사 입장에서 시킨 대로 싸워요? 하는 거죠. 그렇게 된 거라고도 하는 얘기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총체적인 문제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LH가 발주하는 GS 시공 회사가 문제가 생겼다. 그럼 민간은 어떠냐 했더니 민간도 또 만만치 않네요. 더 심한 데가 많네요. 전수조사 했거든요. 이번에 예, 그렇죠, 국토부에서. 그렇죠. 전수. 이건 뉴스에 또 많이 안 나오대요. 좀 감축이 들어간 건지. 부실 현장이 많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보강공사라면 끝나잖아요. 예. 보강공사가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잘 타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드린 말씀들 같은 거 다 취합했겠죠? 열심히 해서 취합해서 건설 현장의 시스템 다시 체크하고 대조 조정하고 네.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 제가 볼 때 일단 뭐 LH 정관 때문에 감리회사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인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도처에 있는 문제를 뭐 다 말씀드린 거냐면 감리제도도 문제가 많거든요. 해외는 추첨제로예요. 추첨. 공정한 업체들을 해놓고 아, 감리할 회사를 추첨으로 하는데. 네, 그리고 감리회사가 스톱하면 그죠. 스톱해야죠. 스톱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그 부분에서도 후진국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럼 감리 회사를 누가 지정하는 거예요? 감리사들이 모인 또 협회가 하나 있어요. 예, 예, 예. 거기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 중에서 건설업체가 아. 정회하면 후보 업체 주고 이렇게 뽑고 이래요. 아. 그러니까 말씀하신 카르텔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아웃되면 거기서 빠지게 되죠 또. 뭐 이런 안 좋은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뭔가 쓴소리도 못 하고 그 안에서 아웃. 하면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구조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카르텔이 우리의 순살자의 시공 문제는 단순히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하고 치부하면 안 돼요. 시스템적으로 네 기득권 일부 그분들의 탐욕에 의해서 벌어진 그냥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GS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부가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가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죠? 그거를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문제는 이제 앞으로는 거의 안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네. 이게 또 뭐 현장 얘기 좀 해주셨습니다만 네. 원자재라든지 건축 비용이 많이 올랐고 근데 분양가는 예전이랑 그대로 있는 상황이어서 네. 뭐 하나라도 뭐 철근이라도 빼먹으려고 하고 막 그랬던 거 아니냐라고도 이제 그것도 많이들 있어. 그것도 있습니다. 아 이것도 있고 이것도 포함하고. 그럼 문제 한두 아니요. 그건 당연한 게 그것도 LH잖아요. 네. 총체적인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스템을 많이 이제 개선을 해서 이런 일이 네, 이제 없도록. 선진국으로 가야죠. 예. 그리고 최근에 좀 제가 뉴스에서 본 것 중에 하나가 강남에 되게 유명한 신축 아파트라고 하는데 네. 그 내장재 바꿔치기 논란이 있더라고요. 이거 아직 팩트 그 확인이 안 된 겁니다. 논란입니다. 팩트예요, 그거. 네? 팩트예요. 그래요? 입주자분들이 그럼요. 그 1500세대인가 지금 난리 났는데. 벽에 무슨 월이라고 하죠? 그 대리석 같은 거랑 네, 네, 네. 바닥재가 우리가 카탈로그에서 본 거랑 너무 다르다. 이게 색깔이 얼룩덜룩한 게 말이 되냐? 네, 말도 안 자재 되죠. 네.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건설사 당연히 아니라고 하고 그게 정상입니다라고 하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소송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아. 색깔이 변했던 뭐했던 모델하우스와 다르면은 예, 예.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어요. 오. 예를 들어서 색깔이 변해가지고 감자가 왜 오래되면 까매지잖아요. 네네네. 그럼 까만색으로 집벽을 하고 싶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중대한 하자잖아요. 그러니까 중대한 하자일 경우에는 하자 보증 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고쳐주면 돼요. 그렇죠. 뭐 대리석이 감자도 아니고. 예. 네, 근데 그만큼 많이 변했잖아요. 제가 본 색깔이 완전히 틀리는데. 그러니까 뉴스에 나온 것만 보면은 좀 이제 심하게. 좀이 아닌데요? 많이 틀리던데요? 네. 저는 직접 대충 봤는데 이거 완전 딴 저거던데 이 책상이면 이거 뭐 그죠. 막 얼룩덜룩. 예. 그럼요. 심각하던데. 그거는 제가 만약에 그 입주자라 해도
이거는 강력하게 조금 회사에 요청할 것 같고 제가 볼 때 결국은 그 건설 시행사의 이제 조합의 문제인데 건설사가 만약에 그 비용을 갖다가 하자 보수에 넣어서 하면 자기들 비용이 나가잖아요. 네네. 그게 싫은 건데 세대수가 많아요. 조금만 해줬을 거예요. 10개, 20개였으면 말없이 그냥 해줬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건설사 입장에서 하청을 줬잖아요. 네. 그러면 국리를 하겠죠. 이거 하청업체 잘못으로. 그래야 손해를 안 보잖아요. 네. 그 하청업체는 어떤 하청업체인지 모르는데 결국은 누가 나오겠죠? 그 자재가 원자재를 썼는지 다른 자재를 썼는지 나올 것이고 네. 원재자라 할지라도 뭐 보관 과정에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보관 과정에서 예. 잘못 보관하면 색이 변하기도 하잖아요. 마루 같은 거. 네네네. 그러면 한 집 할 때마다 한 집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쪽에다 이만큼 싸도 싸놓고. 가잖아요. 그럼 어느 쪽에 만약에 비를 다 맞았어. 그러면 그게 색깔이 변했으면 그거로 할 때는 그 아파트들은 다 색깔 다 틀리겠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그걸 다 밝혀내야 되는 거네요. 이거는 압수수색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 입주자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럼요. 그 한두 푼 하나 아파트도 집에 없고 들어가기 비싼 집이던데. 싫다 그러시던데 제가 아는 분도 거기 입주하는데요. 집에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 지인이 그쪽에. 네, 많이 가시던데 몇 분 가시는데 이 두 사람이 색깔이 틀려. 그럼 얘기 끝난 거죠. 뭐 집이 분위기가 틀린데 똑같은 아파트인데. 그럼 속상하겠네. 근데 그 세대수가 제가 알기로는 1000세대가 넘거든요. 하자를 얘기하는 세대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 건설사에서 돈으로 해서 해준다든지 아니면 소송으로 갈 것 같아요. 해줄 것 같아요, 결국은. 그렇죠. 이건 또 네, 하자에 장사 있나요? 해줘야지.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네네. 그러면 이게 혹시나 그러면 이게 대형 건설사에서도 순살 아파트 문제가 터지고 고급 브랜드라고 하는 그 강남 지역 알짜장에 하자가 지은 생기고. 아파트에서도 하자가 나타나고. 네. 그러면 우리가 믿을 만한 아파트는 그럼 뭘 보고 어떻게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중견 건설사 중에 여러분 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네. 지금은 잘 짓는지 모르겠는데 하면 분양이 잘 돼요. 그 업체는 저도 몰랐는데 최근에 이제 대충 느끼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안 사실이에요. 네. 거기는 분양을 하면 광고도 많이 안 하는데 잘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감리나 여기서 시키지 않아도 네. 회사 자체가 네. 자체에서 완벽하게 지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자 업계. 네. 그러니까 똑똑한 거죠, 오너가. 네네. 하자가 발생하면 일도 늘어나고 수익도 당연히 네. 깎이고 그걸 하느니 차라리 조금 미리 100원이 들 걸로 50원을 들여서 제대로 짓자 이런 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몇몇 개 그러니까 50원이 들 거면 100원을 들여서 제대로 짓자. 방금 이제 100원이 들 거면 50원을 들여서 제대로 짓자 말씀하셔서. 맞습니다. 그 네네, 말이 맞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하자 보수 보증을 하려면은 말은 보증이지만 결국은 보험 때문에 처리해 줘야 되잖아요. 네. 그 돈이 그러니까 이거죠. 100원짜리 자재가 있는데 70원짜리 자재를 썼어요. 네. 30원 띵겨 먹으려고. 예. 그럼 하자를 제기하면 30원을 물어주는 것이 아니라 100원짜리를 갈아 껴줘야 되잖아요. 그럼 170원이 드는. 네, 그러니 그냥 그 30원 쓰겠다 이거예요. 그쵸. 원자재 제대로. 네. 공사도 하청을 줄 때 싸구려 쓰면은 품질이 낮아지잖아요. 하청 제대로 주겠다. 이 돈이 알고 보니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들어가는 돈보다 작다고 판단했겠죠, 오너가. 네. 그런 데들은 아파트를 똘똘하게 했습니다. 정말 똘똘하게. 똘똘하게 짓음에도 불구하고 그 짓는다는 건 하청업자들 관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네네네네. 근데 그래도 거기도 하자가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자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무슨 뭐 보통 아파트 대상 같은 거 했잖아요. 언론사에서. 네네네네네. 그러면 그 하자 건수하고 하자 형태하고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네. 그걸 다 종합해서 하는데 뭐 대기업 뭐 이런 거 할 거 없이 하자 건수가 적은 데들이 몇 개 회사가 있어요. 그들은 이제 잘 짓는 거죠. 시키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한은 대한민국은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한은 그 회사 외에 나머지들은 계속 하자가 발생할 거죠. 그죠? 결론 또 시스템 문제로 갔죠. 자체적으로 하는 회사에 대해서 정부에서 만약에 베니피트를 준다. 네. 그러면 나쁜 짓 하라고도 안 하겠죠? 결국 이것은 국가가 관리해주고 케어해줄 문제다. 왜?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알아서 잘 짓는 아파트도 있지만 네. 어디까지나 그 선의에 기댈 수는 없으니 시스템적으로 맞아요. 보완을 해야 된다. 아이고 이게 참
우리 그 한문도 교수님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좀 문제를 짚어봤습니다만 항상 우리가 그냥 현상 위험하다 안 좋다가 아니라 항상 또 우리가 그럼요. 대안을 찾아서 네. 진짜 선진국다운 면모를 이런 건설 시장, 부동산 그렇죠. 시장에서도 또 이제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네. 노력하자라는 또 교훈도 함께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 오늘 제가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교수님. 별 말씀을. 네. 삐처리 좀 잘해줘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건 되게 좋은 쪽 아니었습니까? 아, 그래도 특정 업체니까 좀 그렇지 예. 않나요? 아니 그 왜냐면 저는 그 아파트 브랜드를 별로 들어본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 아, 건설사.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안드란다 치고 몇 개가 있더라고요. 한 몇 개가 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분양 대행사 뭐 친구도 있고 하니까 이제 네네네. 알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몇 년째부터 살살 들려온 거예요. 보니까 아파트를 잘 짓는다는 거예요. 그게 구전이 돼가지고 예. 이제 무주택자든 유주택자든 할 거 없이 구전이 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시장에 자리를 잡은 거야. 입소문. 입소문을 잡아가지고 그러면 브랜드가 약하니까 분양가도 메이저보다 낮잖아요. 네. 근데도 잘 되는 거야.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제 입장에서. 어. 궁금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 아, 건물을 최대한 잘 짓고 AS 뭐 이런 것들이 잘 메이저보다 훨씬 난 거예요. 그래서 하자라든지 분쟁 건수가 다 거의 없고. 적고. 예. 그러니까 그런 데들이 그래서 그 짓고 나면 이제 구축이 되잖아요. 기준주택이 네, 되잖아요. 네, 네, 네. 기준주택이 됐는데도 주택가격 상승이나 하락이 강한 거예요. 집을 잘 줘놓으니까. 아, 그러니까 동네에서 그냥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야, 저 집 튼튼하다. 그 동네가 이제 하자 없다. 전국구가 돼버린 거야. 지금 상황이. 아. 그래서 그 회사들은 저도 한번 그 브랜드에 한번 들어가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어느 아파트나 다 입구 가보면 살기 좋은 아파트 대상, 저 아파트도 살기 좋은 아파트 다 써붙여 놓고 있어가지고 뭐 믿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은 그 동네에서 정말 그 오래 사신 회사들은 또 분들한테 대상을 다 안 인정받는- 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대한민국의 이제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여튼 좀 상도 약간 이렇게 돈 주고 받는 상들이 좀 많아갖고 그렇긴 한데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하자 관리 뭐 이렇게 하자 건수라 이 데이터를 보면 나온다. 언젠가 한번 제가 정리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려야겠다. 오, 그것도 시청자분들한테. 재밌겠다. 그죠? 의미 있네요, 진짜 의미 있네요. 완전 의미 있죠. 보도에 잘 안 나오고. 네. 그죠? 네. 아, 그래서 이런 착한 기업들도 많아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도 네. 한문도 교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